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자, 오늘의 주인공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원외 청년 정치인 모임인 혁신의 힘의 손수조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두 분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두 분 이미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10여 년 정도 됐네요.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네, 오랫동안 또 이 20대부터 청년 정치인들이 나름 고분분투하다가 또 우리 손수조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또 이 여러 육아와 결혼 등을 또 이 청년으로서 네. 해야 될 일들을 차근차근 하고 계시고 네, 뉴스보다 저는 뽀로로를 많이 보면서 지냈던 저는 시간. 아직 미혼이라 네, 제가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혼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손수조 대표는 근데 장경태 의원이 현직 의원이니까 네, 맞습니다. 장점이랄까요? 칭찬 한마디 해주시죠. 그게 바로 장점이죠. 현역 의원 하셨다는 거. 사실 10여 년 전부터 민주당에서 청년 활동하신 분들, 또 우리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 그렇죠. 예, 청년 활동하던 멤버들 많은데 네. 그중에서 우리 장경태 의원님 요즘 활발하게 또 활동하시니까 뭐 네. 그게 성과자 또 장점 아니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뭐 주제는 이제 우리가 다룰 게 아주 첨예한데 뭐 케미칼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자, 불꽃 맞수 대결 기대하면서 첫 번째 주제 만나보실까요? 지난 화요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9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지적을 했죠. 이 재난 예방 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또 사후 대응, 사후 발언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이 세 가지 쟁점을 다뤘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결정문을 살펴보면 이번 참사가 어떤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확대된 게 아니다.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자, 이 결과를 예측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뭐 일단 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방 의무나 대응 조치, 사후 발언과 관련돼서도 다양한 국가기관의 종합적인 대응 능력이 부실했다라고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듯이, 물론 이상민 장관 단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뭐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서울시장, 서울경찰청장 등 다양한 재난 안전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장애 예방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상 혹은 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법원에서는 변호사가 이 법정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뭐 지금 기각됐다고 해서 이게 아주 기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159명이 대명천지에 대낮에 길거리에서 혹은 밤중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이 정말 무고한 시민들이 압사당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해 참사에서도 정말 대명천지에 버스 타고 가다가 익사당하는 이런 사고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좀 더 막중한 책임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손수조 대표는 민주당이 좀 무리했다, 이렇게 봅니까? 네, 결과가 일단 9대 0이었으니까요. 사실 네, 9대 0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민주당, 그리고 이제 야당 전체적으로 그때는 이제 갔으니까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사실 우리 장경태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한 걸 오히려 더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야당에서 그렇게 탄핵 소추까지 발의했던 것의 근본은 이 정치적인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흘러가다가 이게 이제 탄핵 소추까지 갔는데, 사실 탄핵이라는 범위는 우리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민주당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기각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기각 결정이 났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악마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몰아붙이고 이렇게 악마화하면은 오히려 그것은 서로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 이제 재발 방지,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정부 여당은 그 야당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해서
재난안전주무부처의 손발을 묶었다. 그래서 그 폐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그래서 습관적 탄핵병의 죗값을 치룰 거다. 또 대통령실도 사실 가세를 했어요. 탄핵 소추권 남용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마치 총선까지도 내다보는 듯한 언급을 했거든요. 장경태 최고위원, 이게 남용입니까? 대통령실 입장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번복되는 것 자체가 좀 심각한 문제라 보는데요. 불과 6일 전에 이 본인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심에서 유죄 선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을 때 뭐라 했습니까? 개별 판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다,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로 5일 뒤에 거여의 횡포였다, 뭐 아주 기쁜 화답하듯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별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하셨으면 그 약속은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5일 만에 그게 번복할 일은 아니라 보고요. 또 국민의힘의 논평을 보면 그렇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 등의 논평에 의해서 수해 참사 당시에 재난주무부처 장관의 공백이 매우 컸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헌재 결정문을 완전히 뒤집는, 반박하는 논평이거든요. 헌재에서도 여러 가지 이 정부 행정기관들이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재난 문제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는데, 그 판결과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럼 그렇게 따지면 행정부 장관 한 명 없어서 수해 참사가 났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골프 갔던 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10개월 정지하면서 내가 가봐야 할 일이 없었다라고 한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라든지 청주시장이라든지 징계 줬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심지어 우크라이나 방문하면서 대통령이 간다 한들 뭐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발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입장에서 배치되는 발언들이 없어야 되고요. 저희는 이 여러 법률과 헌법이 정하는 탄핵 절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또 헌재가 판결하고 하는 절차가 있을 뿐이지, 아니 헌재가, 저희가 무슨 법조인도 아니고 헌재가 기각시킬 거면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시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이 있는 거죠. 이 삼권 분립에 근거해서 사법부의 판단도 존중하고요, 그와 더불어 입법부의 판단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장 최고는 뭐 준엄한 심판 이렇게 한 그 대통령실 그 언급이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손수저 대표. 네,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 개별 건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과 지금의 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9대0으로 이제 그 탄핵 소추안이 이제 기각된 거에 대한 건 사실 뭐 개별 건이라고 했던 그 맥락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탄핵이라는 것이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장경태 의원님은 입법부랑 사법부가 다르기 때문에 입법부의 인정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정치적인 일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탄핵까지, 이 사법부까지 가야 되는 영역은 오히려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걸핏하면 탄핵 갑시다. 이건 탄핵 가야 됩니다. 탄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입법부의 책무를 방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사법적으로 탄핵하자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 정치권에서 안 될 시에 갈 수 있는 무슨 만능기처럼, 만능 치트키처럼 그렇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저는 이 민주당의 어떤 이 이제 할로윈 참사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일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대중들의 아픔과 슬픔을 원동력으로 정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예. 이러한 감정,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분노와 슬픔의 화살표가 누구 하나에게 가도록 그렇게 희생약을 요구한다든지 악마화를 한다든지 하는 식의 정치는 정말 분열만 초래할 뿐이라고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사실상 이렇게 누굴 탓하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거, 법 어긴 거 이런 거 얘기하자면 민주당은 왜 신현영 의원 얘기 안 합니까? 닥터카 논란에 대해서. 이 앞에서는 슬픈 척 울지만 뒤에서는 차를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타고 가는, 이건 이미 지금 검찰로 넘어갔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합니까? 네, 자 조금 논의를 진전시켜 보면 유가족들은 굉장히 이제 헌재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되게 안타까워하고 반발을 했는데,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탄핵이 기각됐다고 면죄부는 아니다 이런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해임해라
이런 주장을 한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일종의 별도 특별법을 좀 추진을 해가지고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그래서 이제 국회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이건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일단 닥터카 얘기하셔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주무부처 장관과 서울시장보다 더 일찍 도착하기 위해서 노력한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그래도 그 부분만큼은 그 의사와 의도만큼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이 재난 상황에서 긴급함은 누구보다 더 잘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저는 뭐 이게 논란이다 막 이렇게 공격하실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별법은요? 저희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미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 네.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정말 여야가 방금도 뭐 이게 뭔가 이 아픔에 대해서 원동력을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아픔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보거든요.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이 피해 보상과 여러 이 치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후적인 어떤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설립, 또 추모 공간의 설치 등이 있는데요. 그 내용 하나하나 물론 좀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시행령 과정에서 또 실제 이 여러 가지 이 행정 집행을 하고 있는 또 책임지고 있는 건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의 내용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융통성 있게 저는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상민 장관이 지금 이 기각 결정 나자마자 바로 뭐 이렇게 본인 장관 일정 잡으셔서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참 저희가 지금까지 탄핵을 신청한 게 역사적으로 뭐 육공화국 체제 내에서 4번째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2번, 판사 탄핵 1번, 그리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1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자꾸 이 국회를 무시하시니까 저희가 결국 탄핵 심판까지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저희도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사안이다. 정치적인 좀 대화와 책임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손수조 공동대표. 아이, 그래도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는 실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고 보고요. 의사 출신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안철수 의원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현장에 바로 가셨습니다. 순천향대 바로 가셔가지고 사진 네. 한 장 안 올리고 정말 봉사하고 오셨어요. 이런 분도 있는데 그냥 닥터카 집에 불러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거를 54분 걸렸잖아요. 그리고 사진 찍고 의견 받고 가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거는 실드가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신현영 의원이 방송 보면 깜짝 놀라겠어요.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특별법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그리고 이제 특별법을 좀 넘어가 보면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17명 위원으로 이제 특조위를 꾸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추천위원이 9명인데 그중에서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특별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발 방지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체하는 것들인데 너무 정쟁적으로 흘러버릴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도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피해자의 범위를 또 들여다보면요. 이 유가족분들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분,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주변에 상점하시는 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해밀턴 대표라든지 방금 또 말씀드렸던 신영은 의원, 이 모든 분들이 지금 피해자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도 하나의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뭐 생활비, 간병비, 심리치료 등 피해자 일상생활 전반으로 지금 또 다 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은 이 특별법만이 지금 또 능사가 아닌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중심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습니다. 정확하게 공방이라고 하기보다는 검찰이 회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지금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달 초에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진술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부인이 이제 법정에서 이제 재판부에 변호인 해임 진술서를 신고서를 제출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화영 그 부지사는 내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례적인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유 논란을 두고 양쪽에서 지금 굉장히 공방이 치열한데 이게 회유인지 아닌지 우리 손수조 공동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회유한 겁니까 검찰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 회유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죠 지금. 왜 그렇게 생각을 민주당이. 하냐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 검찰이 회유하고 뭐 이렇게 협박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밖으로 안 흘러나왔을 리 없어요. 네.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많은 말들을 지금 밖에서 쏟아내고 있는데 네.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평화부지사지 않습니까? 부지사가 했던 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사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사법적으로까지 흘러왔고 이제 검찰을 회유냐 이제 뭐 누구의 회유냐라고 봤을 때는 검찰 회유 말 안 된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이화영 부인을 사로잡아서 회유를 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 이화영 부인 얼굴 모른다고 했지만 전화 통화한 거 지금 밝혀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있는 정황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장경태 최고요. 일단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좀 생각나는데요. 뭐 양두구육. 그 네. 말에다가 이준석 대표가 징계받기도 했는데 네. 참 일단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이 소위 당시 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실 검찰 진술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또 언론을 통해서 저희 네. 보고 있는데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통해서 난 그런 진술한 적이 없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될까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어야 될 사실관계들이 지금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면회를 가서 뭐 회유한다, 전화 통화로 회유한다. 지금 구속이 1년여 이상 거의 1년여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1년간 이 한 사람을 정말 고립시키고 압박하고 회유하고 여러 가지 바게닝 등을 통해서 하는 이 소위 회유인지 압박인지 협박인지 모를 이 검찰이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회유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럼 검찰은 뭐 아무런 힘이 없는 조직이냐라고 검찰을 너무 무시한 발언이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이 대북 송금 800만 불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도 좀 저는 뭐 미국 CIA를 압수수색 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북 제재,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쌍방울 정도의 기업이 또 경기도가 어떤 이 직권을 남용해서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명확히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범죄 사실 의혹이 있다면 50억 원 이상의 외환을 유출할 경우에는 지금 외국환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수사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징역 1년 이하입니다. 네. 사실 특가법에 의해서 국외재산 반출이라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이면 국가보안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 특가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솜방망이 법만 적용해서 이게 기소독점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1년 이하의 징역짜리 이렇게 벌금형도 가능한 외국환 관리법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성태 회장도 제대로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시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별건으로 뭐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했다 이런 거 다 별건 수사잖아요. 그러지 말고 재판에서 다 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회유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까지 지낸 이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그렇게 좀 간이 큰 검사가 있겠냐. 다 꼬투리 잡히고 또 그런 행동을 만약 했다면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우리 장경태 최고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시각은 검찰 회의에다가 이번에 이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을 기소하면서 봐주기 기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해서 뭔가 또 거기서 거래를 하거나 얻어내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 같아요. 우리 손수조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어쨌든 회유 그 부분은 뭐 한동훈 장관 말씀하신 게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 것 같아요. 사실 검찰이 그렇게 했다면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 아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회유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화영 부인께서 그 재판장에서 그렇게까지 당신 정신 차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결국은 그 이화영 그 부지사의 말로 지금 들을 수 있는 그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 예. 재판이. 근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고 아예 재판장을 정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 입으로 그 이제 증언을 들을 수 없게 돼버린 아주 저는 안타깝다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부인께서 회유를 당하신 측면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화영 이제 평화 부지사가 마닐라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제 북한 쪽 사람과 다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할 것이고 그 방북에 대한 비용을 좀 이렇게 도와달라 했던 그 얘기들은 이미 다 얘기가 나왔고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저희가 더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 저는 그것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북한을 왜 이렇게 가고자 했을까? 예, 그것도 좀 저는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계속 아니라고 했잖아요. 돈 준 거 없다. 뭐 북한에 대납한 사건 뭐 내가 했더라도 이재명 지사는 몰랐다. 했는데 그걸 다 사람들은 이상하다. 부지사가 했던 일을 어떻게 지사가 모를 수 있냐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사실은 보고를 했다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비정상스럽다 싶었던 게 정상으로 이제 돌아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뭐 회유를 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는 이제 법정에서 아마 다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8월 8일 날 이제 다시 재판이 열릴 텐데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 번복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어찌됐거나 어떤 변곡점인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 출신인 조홍천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자신감 있는 말을 볼 때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태도의 변화를 보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진술과는 다른 거를 마치 법정에서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8월 16일 이후 또 정기국회인 9월 1일 이전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장경태 최고위원. 이거 그렇게 될까요? 뭐 일단 앵커께서 그렇게 강 큰 검사 있겠냐라고 네. 하셨는데 그렇게 강 큰 검사가 있죠. 우리가 윤석열, 한동훈 검사를 잊을 네. 수가 없는데요. 정윤회 사건, 최순실 국정조사, 또 이명박 박근혜 수사 다 이 한동훈 윤석열 검사가 하셨던 그 간 큰 검사고요. 이 정권이 얼마나 겁도 없으면 이렇게 5년짜리 정권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결국 국민이 이길 거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 귀국하면서 어땠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 열심히 하시다가 결국 그 말 쏙 들어가고 이제 네. 대북 송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대북 송금도 혐의가 입증되려면요 부지사가 대표께 보고했다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도 사실이라면 제가 백보양보해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 과정에서 실제 송금이 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어떤 특혜를 줬는지 또 이 당시 도지사가 경기도에 어떤 직권을 남용했는지 또 다 밝혀야 됩니다 검찰이. 네. 그런데 하나도 못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검찰이 열심히 지금 언론 플레이하면서 변주고 눌리고 계신데 재판에 가선 뭐 판판이 깨질 거다. 지금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씨 지금 진술 다 번복돼서 네. 결국 판사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1억 한번 옷에 넣어보세요 했더니 옷 하나도 못 넣고 그러더니 본인이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면서 재판 연기하고 지금 진술 내용 번복되니까 판사도 네. 다시 생각해서 똑바로 얘기하라는 게 지금 수차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쌍방울 수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 증거 인멸의 우려나 이 도주의 우려가 없는 구속 수사만큼은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은 뭐 이번에 조홍천 의원의 촉은 좀 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체포 동의안이 뭐 그러니까 일단 조홍천 의원은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네. 하셨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근거는 있으신지 네. 뭐 검사 출신이셔서 제가 뭐 다른 말씀 네. 안 드리겠습니다만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 주장을 하시려면 네.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손수조 공동대표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강큰 검사 또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강큰 검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한 거지 안 해야 될 예. 일을 한 적은 없어요. 지금도 문제가 있으니까 범죄
결과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는 거죠. 가는 클지 모르지만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예. 지금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강큰 검사들이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자꾸 이제 검찰들이 엄플 얘기하시는데 엄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미 다 나와 있는 그 언론사에게 다 공개되는 재판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마치 뒤로 정보를 주고 하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이번 주제도 이제 여기서 좀 줄이고요. 우리 다음 주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20대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이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 무척 크죠. 이 교권 침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교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과거 그 진보 교육감들이 이 학생 인권 조례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사이에 교권이 상대적으로 좀 방치된 게 아니냐. 물론 이게 뭐 별개로 분리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자 이번 이 서희초 비극을 보면서 우리 장최고 의원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일단 고인이 되신 분의 명복을 네. 빌고요. 교권 침해의 정말 원흉은 좀 딴 데서 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명한 말 있죠. 내가 누군지 알아. 학생이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합니까? 보통 네. 학부모가 하죠. 네. 그 학부모가 여러 가지 학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린 아이들과의 이 문제들을 선생님에게 아동학대를 막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이 길게 네. 소송으로 끌고 네. 가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예. 도저히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없다라고 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그 대표적인 분이 이 예전에 국수본부장 했던 정순신 전 검사, 예. 또 이번에 오늘 지금 방통위원장 임명한 이동관 지금 네. 전 특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순신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분명히 학폭했던 이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3심 대법까지 끌고 가면서 결국 생기부의 학폭 사실이 기록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명문대 보내셨고요.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도 막 책상에 머리 3번 찍고 친구들끼리 싸움 붙여가지고 그랬는데 결국 전학 결정은 뭐 선도위 결정했다고 해명을 하셨는데 그 해명도 거짓이었잖아요. 선도위 개최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화해를 해도 학폭위가 열렸었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학폭위 개최도 없이 전학 가서 또 명문대 진학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얘기한 학부모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에 쓸데없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대구에도 학폭이 있습니다. 근데 대구에 학생인권조례가 없거든요. 그러면 대구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교권이 왜 대구에서 붕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원인을 좀 진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갑질이 문제다 이런 핵심이죠. 네, 핵심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손수조 공동대표는요? 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또 장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부모 갑질도 또 하나의 정말 큰 문제라고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데일리안과 이제 여론조사 공정에서 이번에 여론조사한 내용이 오늘 네. 발표가 됐는데요. 국민 55%가 교권 추락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40대에서도 이제 40대가 거의 학부모들이실 테니까요. 53.5% 그리고 호남에서도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64%가 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되고 있다라고 네. 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장 의원님께서는 학생인권 조례는 그 쓸데없이 말하지 말아라고 네. 하시지만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저는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이제 그 주 양육자가 훈육을 할 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너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뭐 연필로 진짜 친구 머리를 이렇게 했을 때 안 돼라고 했을 때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옆에서 다른 메시지 주는 거거든요. 괜찮아. 네. 두둔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요. 학교 현장에서 이 주 양육권자, 주 교육권자인 교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래도 해도 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만 따지고 들어가서 뭐 학생의 책임은 없다라는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학생인권 조례라는 이 자체의 메시지가 굉장히 지금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객관적인 사실만 조금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생인권 조례는 이제 2010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교육청이 있는데 현재 6개 교육청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고요. 이제 보수 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그 큰 사안인데 아까 장경태 최고 말씀하셨지만 학생 인권 조례가 없는 또 부산 인천에서도 사실 이런 이제
교권 침해 사례는 또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이고요. 다만 아까 손수저 우리 공동대표 말씀하셨지만 또 공감 가는 구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한쪽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심리적이나 모든 면에서 시스템적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질 경우에 교권이 좀 방치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안에서 교권 보호 관련법들이 많이 상정이 돼 있는데 그걸 처리하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질은 그거 같습니다. 교사 폭행 등 이제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이걸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문제. 그러면 이게 이제 낙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장경태 씨,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사 폭행 사건처럼 이 아동과 학생들이 막 정말 교사를 폭행한 사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촉법소년으로 다뤄서 제대로 엄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의 교육 과정이 있었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 학부모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물론 교사가 막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거라면 당연히 그건 뭐 이 교육의 문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고요. 다만 이 교육 과정이라고 이 존중받아야 된다면 교권이라고 파악이 된다면 학부모가 개입하는 걸 좀 최소화하면서 또 학교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거를 정말 이 수십만 건 중에 한 사례 정도 막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했다. 저도 화가 나죠. 그런 학생들은 엄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다른 지금 교사들께서 지금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정말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맞을까 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일부 아주 극히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닌 대부분의 이 학부모들의 민원과 이 여러 가지가 좀 압박감이 심하다. 이런 걸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좀 더 해결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방금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히려 학생인권조례 없는 시도가 훨씬 많습니다. 7개 시도만 시행되고 있고 10개 시도에서는 시행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경남, 충북, 울산, 부산, 뭐 전남, 대구, 경북, 대전 다 이게 학생인권조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교권 침해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좀 더 밀접한 좀 현실성 있는 대안들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손 공동대표는요. 네, 그럼요. 현실적인 부분 해결하는 것부터 가는 게 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논의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학부모의 어떤 그런 민원을 선생님이 안 받게 하는 거, 그렇죠. 이제 전화번호 안 네. 알려주는 거. 전 사실 우리 애기들 어린이집 보낼 때 선생님들 전화번호 몰랐어요. 안 알려줘요. 네.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안 받게 하는 거 정말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생기부에 이제 그런 어떤 선생님이 교권 침해에 대한 걸 심각하게 받았을 때 적는 문제, 전 이거 찬성합니다. 전 생기부에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보다도 교사분들이 많이 찬성을 하시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제가 39인데 제 친구가 선생님인데 임신 중인데 그 반에 이제 친구로부터 던진 책상에 배를 맞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친구한테 직접적인 그 교실의 현황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네. 정말로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있고 없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전반적인 메시지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 잘못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게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그럼 교권 그 침해가 일어나는데 그럼 그게 문제냐라고 그렇게 들어오시면 이게 또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럼 학생 인권 조례가 있다고 학생 인권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은 오히려 정쟁화되고 정치화된 부분이 오히려 더 많고 오히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훈육하고 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만 많이 늘어난 거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학생 인권 조례는 저는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교권 추락 또 교권 침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모의 책임도 사실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을 한 명씩 두는 경우가 많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래서 교사 한 명이 이제 25명의 아이를 케어를 하는데 자기의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좀 논의를 확장해 보려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교권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넣을 경우에 학부모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소송전을 벌일 수도 있잖아요. 아까 정순신 사례를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도 또 다른 논란이 될 것도 같고 이거 짤막하게 한 1분씩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원. 아동복지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노인 권익이 침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학생인권 조례는 인권에 대한 부분이고요. 교권 강화 방안은 따로 연구하셔야죠.
또 여러 가지 생기부 기록 등도 아니 그냥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학폭위, 선도위 바로 즉시 개최해서 학폭위 내용들은 다 생기부 기록되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부모님들, 학부모들이 오히려 막 교사들에게 소송전하고 민형사 다 걸고 정말 괴롭히면 아니 학생 훈육 한번 잘 되라고 훈육했다가 3년 4년씩 재판하고 변호사 써야 되고 얼마나 그게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학부모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학부모가 막 대법까지 가는데 어떤 교사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우리 손수조 대표는 지금 자녀가 둘 있습니다. 몇 살입니까? 9살, 7살인데요. 아, 그러면 초등학생. 네, 2학년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네. 느끼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진짜 아기를 키울 때 난 아기 둘도 이렇게 아기 훈육하기 힘든데 선생님도 이렇게 많은 아기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가 물론 학부모 갑질 문제지만 모든 학부모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실 제 네. 주변에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학부모들을 또 너무 그렇게 악마화시키는 건 또 전 또 네. 올바르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생기부에서 이게 적는 거에 관련해서 소송전이 무섭다고 두렵다고 해서 이거를 그럼 생기부에 안 적게 한 그대로 지금 이대로 둔다는 건 전 오히려 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충분히 말씀 나누셨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정말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제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출석했던 국토위가 3번의 정회가 있었고 무려 그 다음날 새벽까지 무려 이제 13시간 동안 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그런데 뭔가 의혹이 해소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뭐 그런 건 없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드러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했고 그런데 장경태 최고위원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의 이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회의였다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안 질의에서도 제가 국토위 했었는데요. 현안 질의 때 자료 요구를 해도 자료 미제출합니다. 심지어 뭐 위증을 해도 처벌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와서 모르겠다고 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지금 그저께 현안 질의 과정에서도 이 사실 뭐 도로국장하고 장관하고 입장이 다른다든지 뭐 조사 보고서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준호 의원이 꺼내서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심상정 의원님이 그러다 보니까 큰 당 작은 당 지금 차별하세요 이렇게 막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 보고서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1조 8천억짜리 국책 사업을 장관이 백지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예타까지 통과한 국책 사업을 이렇게 이 만대로 환경영향 평가만을 가지고 변경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제가 국토위 하면서 정말 다리 하나 만드는 것도 터널 하나 만드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교량만 11개의 교량에서 15개가 늡니다. 기존 교량의 2배가 늘어서 네. 11개 계획이었는데 26개로 터널도 13개 터널이었는데 16개가 늘어서 19개로 늡니다. 예. 터널 하나 뚫기도 힘든데 여기는 막 터널 막 뚫어요. 다리도 막 넣고. 근데 보시면 이 원래 예타를 가기까지도 지금 2017년에 제1차 고속도로 발전 계획, 그다음 2018년에 광역교통망 기본계획, 그리고 나서 2019년에 예타 대상 사업이 선정되는 것도 어렵거든요. 선정돼서 21년에 예타까지 확정돼서 2022년에 환경영향 평가가 들어가는데요. 환경영향 평가 용역 보고서 업체들에 대해서 보고서만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도 처음에 그러니까 양평군 요청이었다는데 양평군 요청 아니었던 걸로 드러났죠. 또 용역 업체 조사 보고서였다 했는데 그 조사 보고서가 아니었던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료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역 업체 다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는데요. 이 자료 숨기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갑툭 강상면이 나왔는지 밝혀주셔야 되는데 뭐 어제 뭐 거의 버티기 모르쇠로 일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런 처벌받지도 않고 아무 뭐 효력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저희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고요. 빠르게 저희가 이 혹시나 위변조 공문서 위변조나 혹은 이 증감법에 의해서 이 허위의 어떤 증언이 있을 경우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제 정쟁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라고 이제 일축을 해 버렸습니다. 이거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손수조 대표.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거잖아요. 김건희 처가 그 땅에 특혜를 준 거 맞아? 아니야.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일단 그거 문제. 그다음에 우리 양평 주민분들은 김건희고 이건희고 모르겠고 예. 왜 우리의 이거 수건된 사업을 멈추냐. 결국 이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장현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또 국토에 계시니까 이제 그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어제 그 13시간 좀 무려 13시간 동안 있었는데 민주당은 과연 정말 필요한 국민들이 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질문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뭐 사과를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이런 걸로 수시간을 보내고 너무 정치적으로 몰고 갔다. 예. 그래서 자료라는 것은 홈페이지에 지금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고 강상면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토부에서 또 영역 업체까지 나와가지고 설명을 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 핵심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왜 자꾸 김건희 여사 스토킹하세요? 왜 우리 또 전 사실 장경태 의원님 뵈면 좀 묻고 싶었는데 우리 장경태 의원님이 워낙 또 일선에서 행동대장으로 스토킹에 나서 주시고 있어서 아니 김건희 여사님 좋아하세요? 아니 왜 기승전결 모든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땅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제도 보면은 이제 원희룡 이제 장관께서 직접 그 양서면이랑 강상면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강상면에서 태어나서 70년 동안 사셨다는 그 이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니 김건희 여사 땅은 도대체 개발될 수 없는 악산이다. 여기에 무슨 특혜가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김건희 로드 이렇게 하면서 가실 거냐. 네. 저는 양평고속도로 토론하는 과정에선 김건희 여사 땅 얘기 안 합니다. 사실 그거 아니고도 너무 네. 불법적인 게 많아 보여서 아마 이장님께서 잘 모르실 텐데 이 안 되는 땅이었잖아요. 말씀 방금 하셨는데 악산이라고 아까 그런데 그 악산을 형질 변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축구장 5개 넓이 땅에 이 3배나 땅값이 오르고 뭐 그 전에 형질 변경으로만 56배가 올랐습니다. 제가 뭐 이것까지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 영역 보고서 이 소위 환경영향 평가 용역 업체가 선정되고 그 이후에 여러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의 입장을 듣게 되어 있는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나왔잖아요, 증언이. 환경부 장관은 입장을 제시한 적이 없답니다. 네. 그럼 도대체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지금 뭐 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그럼 환경부 장관 의견도 안 듣고 지금 누가 바꾼 겁니까, 도대체? 범인이 누구냐? 지금 이거 찾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께서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 작년인가요? 벌써 작년인 것 같네요. 그때 이제 배우자로서 재작년이네요. 배우자로서 역할만 충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뭐 학력, 경력, 수상 이력 다 허위하셨는데 어찌됐건 좀 배우자로서의 충실하시겠다고 한 분이 자꾸 이렇게 외교 순방을 다니셔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네. 좀 반론하시. 아유 김건희 여사 땅이 뭐 몇 배 올랐다 이것도 스토킹이에요. 네. 지금 그 옆에 그러면 김부겸 총리 땅은 어쩔 건데요? 문재인 정부 비서관 그분 땅은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자면 너무 정치화된다는 겁니다. 네. 뭐 일단 땅 60평하고 3만 평하고 비교하시면은 뭐 에이 논의가 그렇게 가면 뭐, 아니, 이상하죠. 몇 저는 평은 근데 괜찮고 몇 평은 안 그래서 괜찮습니까? 전수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수조사. 네. 자, 그래서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 참에 이제 이 양평 고속도로를 뭐 전면 백지화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차기 정권에서 해라. 이런 주장을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양평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발언하는 걸 보면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기재부에 또 관련 예산을 뭐 20억인가를 지금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선 오물을 치워야 해서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야당을 뭐 오물이라고 부른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장한 게 이게 있어요. 전문가 검증을 하자. 그게 뭐냐면 이게 아마 그 국정조사의 뭐 전 단계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추천 전문가 다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 변화 아닙니까? 우리 장경태 최고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직권남용으로 지금 법적인 처벌받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 본인도 지금 당황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찌되었건 아니 그냥 명확합니다. 아니 누가 변경했냐? 근데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지금 어제 현안 질의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비용 편입 분석하지 않았다. 도로국장 답변입니다.
저희가 이 기본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유는요. 예타는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검토, 정책성 검토, 균형 발전성 검토 등등의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인 중에 기본이 이 비용 편입 분석하고 수요 예측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지 않고 노선을 바꿨다? 그럼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노선을 오케이 다 변경한 것 저희가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양서면은 남한강 지류의 강북 지역이고요. 강하면 강상면은 그 강남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두물머리부터 양평대교까지 다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두물머리 중심으로 해서 양평의 교통 체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지금 강남으로 연결하면서 본인들이 비용 편입 분석도 수요 예측도 안 했다. 위 그 강북 지역 양서면과 양평읍은 5만 5천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아래 강하면 강상면은 1만 5천 명밖에 없거든요. 인구 자체도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두물머리에 가는 교통편도 훨씬 그 원한 소위 예타안이 더 이 연결 통로로서 더 중요한데 그럼 어떤 분석을 해봐도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봐도 저희가 이 변경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어찌 되었건 뭐 그거는 나중에 수요 예측과 비용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로. 그러면 그런 것 이 분석도 없이 누가 바꿨냐? 지금 저희 보고 원희룡 장관이 횡설수설 하면서 민주당이 추천해라 전문가 추천을 하잖아요. 아니 추천 전에 전문가 그러면 전문가들의 이 판단과 분석 전에 어떻게 바뀌었냐? 아니 지금 분석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저희 보고 분석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게 된지를 근거를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은 원안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타안이죠. 정확히 말씀드려 예타안입니다. 네. 기재부에서 이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은 예타안입니다. 자, 손수조 대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계속 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예타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국책 사업을 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예타안으로 가라는 부분 사실 아니에요. 네. 예타는 또 예타에서 이제 국한되는 것이고 예타안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말씀하셨던 뭐 비용 편입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들도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걸 차치하고 어쨌든 이 강상면으로 가자라고 했던 그러니까 원안 말고 강상면으로 가는 거예요. 민주당의 그 지역의 해당 지역의 민주당 위원장을 비롯한 그쪽에서도 주민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강상면으로 가게 된 이유가 마치 우리가 이제 뭐 국민의힘 정부 쪽에서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게 결국은 이제 요일 텐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원희룡 장관께서 진짜 백지화라는 이런 이제 강수까지 두신 것 같고 심지어 어제는 이제 오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오물이라는 표현이 민주당 전체를 말하는 건 같진 않아요. 이제 너무 괴담 선동으로 이거를 김건희 로드라고 몰고 가는 일부 그 집단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오물이라고 하신 거겠죠.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원안으로 가게 되면 또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냐면 민주당은 당시 그 군수? 양평 그 군수일까요? 그분의 땅이 또 여기 원안 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쪽에 있는 땅으로 가자고는 계속 그러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강상면으로 가는 얘기가 언제 나왔냐 하면은 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네, 자 저희가 시간이 한 4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짧게만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대안 노선 검토는요. 제1차 고속도로 발전 계획이나 제2차 광역교통망 기본계획 논의 과정에서 대안 노선 검토합니다. 근데 예타안이 통과되고 나서 변경된 안은 10여 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예타 제도가 성립되고 나서 그중에 경기도에서 예타안 변경안이 3건 있는데요. 그 최대치도 5% 변경입니다. 이번처럼 55%가 변경되는 건 사실상 새로운 노선을 깐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셋이서 좀 해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간단 해법이라고 해서 제시한 게 있어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선평가위원회를 공정하게 여야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최종 노선이 뭔지 결정하자. 두 번째, 자, 근데 만약 거기에서 지금 수정안이죠. 강상면 안이 나오면 우리 그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 이게 가능한 아니고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우리 장경태죠. 일단 저는 뭐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 사실 노선 평가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일방적으로 어떻게 변경하게 됐는지에 대한 의혹을 묻고 있는 거고요. 그걸 밝히셔야죠. 그러니까 용역 보고서도 양평구청에서도 아무 지금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갑자기 결과 보고서만 바뀌었는데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바뀌냐? 이거 하나만 밝혀주시고요. 만약 뭐 강상면으로 가게 된다 했을 때
김건희 여사께서 그래도 대통령 이 처가신데 정말 국가에 헌납하신 생각이 있으신지 그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예, 우리 손수조 대표. 아니 뭐 자유경제위에서 지금 뭐 땅을 팔아라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 노선 변경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 착수 보고서에서도 강상면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심상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또 원희룡 장관도 말씀하셨듯이 각계 각층의 전문가 불러서 다시 한번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게 폐지가 아니라 완전히 백지화하는 게 아니라 중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언젠가 빨리 이 고속도로는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은 이제 노선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보다는 이번에 변경 시도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의혹을 다 파헤치겠다 이런 데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사실 저도 국토위에서 여러 국지도 제4차 국지도 국도 건설 계획이라든지 5차 이렇게 발표하면서 정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고속도로 사실 지방도로 하나 놓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고속도로는 이 국책 사업인데다가 1조 8천억짜리인데다가 터널과 교량이 10개 이상 있는 사업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정말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 신의 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국 저희도 이제 해법을 찾지 못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손수조 대표는 무슨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해법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민주당이 그 원장관이 말씀하셨던 오물 일부 그 집단이 김건희 로드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네. 원래대로 그냥 이렇게 갖고 있는 해법이 나와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오물만 걷어내면 되는 그렇죠. 태클 건 거는 오물 그 집단이다. 오물이 김건희 여사 땅 아닐까요? 일가 땅 아닐까요? 땅을 빨리 파르시면은 오물이 오물의, 사라집니다. 정체가 지금 문제네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돼서요. 자, 마지막으로 한 15초씩 오늘 토론하면서 느꼈던 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수조 대표. 네, 장경태 의원님과는 사실 제가 정치적으로 많이 생각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또 이렇게 토론이 되고 이야기가 되어서 기뻤습니다. 네. 네, 항상 이 여러 토론을 통해서 여야가 함께 소통하면 못 해결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주 이런 토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국민 맛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